1979년 10월 26일 저녁 6시 5분 서울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의 작은 방. 낮은 상 위에는 구운 갈비, 시바스 리걸 위스키, 제철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상을 둘러싸고 7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정확히 40분 후 이 7명 중 2사람은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은 대한민국 대통령, 18년 동안 이 나라를 철권으로 다스려온 남자.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가 세운 유신체제 전체가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박정희 대통령은 웃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수로, 또 한 사람은 모델로 불려온 여성들입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누구 앞에 앉아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상 맞은편에는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양복 오른쪽 주머니에는 발터 PPK 권총 7.65mm 구경, 왼쪽 주머니에는 예비 탄창. 그는 단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단 한마디 말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처형명령도 아니고 협박도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어떤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김재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권총을 꺼내 자신이 30년 동안 형제처럼 알고 지내온 한 남자의 가슴에 2발의 총알을 박아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박정희 대통령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한마디, 방아쇠를 당기게 만든 그 한마디. 대한민국 권력은 이 문장을 45년 동안 감춰왔습니다. 군사법정의 조서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에서도, 기밀 해제된 미국 중앙정보국 전문에서도 이 문장은 지워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그날 밤의 진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리고 김재규가 왜 그 말을 듣자마자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그 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저 권력 다툼이었다고, 차가운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혹은 실패한 쿠데타의 시작이었다고 말이죠. 교과서에서 읽었던 그 모든 설명을 잠시 잊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군사재판의 조서, 김재규에 대한 신문 속기록, 그리고 당시 주한 미국 대사 윌리엄 글라이스틴이 본국에 보냈던 극비 전문들 일부만 공개되었고 지금도 상당 부분이 기밀로 남아있는 그 문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규는 그날 저녁 대통령을 죽일 계획이 없었습니다. 권총은 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인도구가 아니라 최후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마음을 바꾸기를, 박정희가 그 명령을 내리지 않기를, 부산과 마산의 거리를 피바다로 만들 그 명령을, 김재규 자신을 자기 민족의 학살자로 만들 그 명령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궁정동 안가의 상위에서 한 번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1분 30초 남짓. 박정희는 3문장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문장이 끝나는 순간 김재규는 깨달았습니다. 둘 중 하나, 내가 죽느냐, 아니면 수십만의 동포가 죽느냐. 군사법정에서 재판관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 순간이었습니까? 김재규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재판관은 그 말을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다시 말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재규는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그 문장을 다시 말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속기록은 즉시 기밀 처리되었습니다. 6달 뒤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는 교수대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무덤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거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그 방 안에 있었던 7명 중 단 한 사람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년이 흐른 뒤 그는 죽기 직전 한 기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정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 그 정확한 문장을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영상의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년 전, 한 남자가 한강 다리 위에 탱크를 세웠던 그 새벽으로 1979년 10월 그 총알이 박정희를 따라잡게 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61년 5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18태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육군 소장, 43살. 말수가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포커 선수 같은 무표정한 얼굴. 그의 이름은 박정희. 1961년 5월 16일 새벽, 그는 한강의 다리 위로 탱크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서울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병력은 고작 3,500명. 그러나 그날 아침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은 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18태 뒤, 바로 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서 그는 평범한 소나무관에 담겨 누워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961년 그 봄, 박정희는 구원자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8년,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82달러,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낮았고 카리브해의 아이티보다 낮았습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작년에 쌀이 떨어져 나무 껍질을 벗겨 끓여 먹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그때는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기적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대, 삼성, 금성, 오늘날 LG의 전신, 이 회사들이 잿더미 속에서 버섯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야당이 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외치던 자리에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도로 위로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물류가 흐릅니다. 그는 일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35년 동안 이 땅을 짓밟았던 바로 그 일본에게서. 국민들은 격분했습니다. 학생들은 굴욕 외교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 돈으로 포항제철을 세웠습니다. 철강이 없으면 자동차도, 조선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은 그를 증오했습니다. 농민들은 그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 자신도 스스로를 국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답게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잔혹함으로. 한 손에는 쌀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1960년대 내내 그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972년 무엇인가가 그의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는 폭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부터 김재규의 권총 속 총알은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누구도, 박정희 자신조차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 박정희 대통령은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 국기, 그의 앞에는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방송 카메라. 그는 짧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단어 하나를 선언했습니다. 유신. 한자로 쓰면 유신.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뜻. 아름다운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단어 뒤에는 추악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희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지시켰습니다. 국회를 해산했습니다. 모든 정당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대학교는 문을 닫았고 신문사에는 검열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새로운 헌법을 내놓았습니다. 유신헌법. 그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박정희 본인이 직접 뽑은 수천 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임기는 6년, 중임 제한은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자기 자신을 종신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는 또 하나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긴급조치.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 이 조항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9번이나 발동되었습니다. 긴급조치 구호의 내용은 특히 섬뜩했습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한다. 그리고 유신헌법을 비판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도 처벌한다. 즉, 누군가 유신은 나쁘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신문에 쓰는 것조차 범죄가 된 것입니다. 침묵만이 합법이었습니다. 시인 김지한은 오적이라는 시 한 편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가톨릭 신부대, 개신교 목사대, 대학 교수들이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남산에는 벽돌로 지은 낮은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들. 그 방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산. 그 이름은 곧 중앙정보부를 뜻하는 은어가 되었습니다. 남산에 갔다 왔다는 말은 고문을 당하고 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산을 운영하는 사람, 그 모든 방들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바로 그가 김재규였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는 아직 김재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김재규의 전임자들이었습니다. 김재규는 1976년 12월 네 번째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때 그는 이미 56살, 이미 완성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재규. 1926년 경상북도 선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정희의 고향과 같은 지역,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알았습니다. 선산보통학교, 그리고 김천중학교,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의 장소,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 박정희는 이 학교의 2기 졸업생이었습니다. 김재규도 2기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관에게 배웠습니다. 박정희는 수석에 가까운 성적이었고 김재규는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말하는 고향 친구이자 동기, 그것은 피보다 더 진한 연결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한강 다리 위에 탱크를 세웠던 그 새벽, 김재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쿠데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육군본부에 있었고 쿠데타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반대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권력을 잡자 그는 옛 친구의 편에 섰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1960년대 내내 김재규는 군에서 출세가도를 달렸습니다. 사단장,
군단장, 보안사령관, 그리고 1973년 중앙정보부 차장, 1974년 건설부 장관, 1976년 12월 마침내 중앙정보부장. 박정희가 그를 그 자리에 앉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뢰. 재규, 네가 이 자리에 와야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다. 박정희는 임명장을 건네며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울었다고 합니다. 감격의 눈물이었는지 공포의 눈물이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앙정보부장이 된 김재규는 곧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매일매일 파일들이 올라왔습니다. 고문당한 학생들의 사진, 실종된 시인들의 가족이 낸 탄원서, 남산 지하실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보고서. 그는 그것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공의 신자. 주일마다 성당에 나갔습니다. 그는 10계명을 믿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은 매일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사명으로, 그의 기관에서. 1978년 어느 날, 김재규는 자신의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밤마다 꿈을 꾼다.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꿈을. 그리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악마가 아니라 내 손으로 죽인 사람들의 얼굴이다. 그리고 같은 해 박정희와 김재규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한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차지철이었습니다. 차지철, 1934년생, 경기도 이천. 박정희보다 17살, 김재규보다 8살 어렸습니다. 그는 공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베트남전에 파병되어 무공을 세웠고 몸집이 크고 목소리가 크고 웃음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잔인했습니다. 계산된 잔인함이 아니라 타고난 잔인함. 1961년 5월 16일 그 쿠데타에서 차지철은 박정희의 경호를 맡았던 젊은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박정희는 그를 차군이라고 부르며 곁에 두었습니다. 박정희는 사람을 쓸 때 2가지를 보았습니다. 능력, 그리고 충성심. 차지철은 첫 번째는 평범했지만 2번째는 광적이었습니다. 그는 박정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박정희를 위해서라면 국민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 국립극장.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던 도중 관객석에서 한 남자가 권총을 꺼내 무대를 향해 쏘았습니다. 총알은 박정희를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단상 뒤에 앉아있던 영부인 유경수 여사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정희는 얼어붙은 얼굴로 연설을 끝마쳤습니다. 그는 반상에서 내려와 아내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정희는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웃음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밤에 혼자 청와대 복도를 걸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가 위스키 잔을 늘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호실장을 교체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바로 차지철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그 순간부터 차지철은 박정희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24시간 그의 곁에, 그의 식사 자리에, 그의 집무실에, 그의 침실 앞에. 그리고 차지철은 곧 자신의 권력을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귀에 속삭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그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들을 아랫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면전에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경멸했습니다. 2 사람은 대통령 앞에서 수시로 부딪혔습니다. 김재규가 부산 마산 사태를 보고하면 차지철은 그 자리에서 비웃었습니다. 부장님,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공수부대 1개 여단만 내려보내면 1시간 안에 끝납니다. 부장님은 너무 물러요.
김재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지철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박정희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르 루주가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100만 명, 아니 200만 명을 죽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카카,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탱크로 밀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그 다음에는 작은 미소로, 그리고 1979년 10월에 이르렀을 때는 공개적인 동의로. 김재규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옛 친구 박정희는 이미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차지철의 귀로만 세상을 듣는 어떤 낯선 남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낯선 남자는 곧 수십만의 한국인을 죽이라고 명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김재규의 손은 이미 권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자신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 오후 2시. 부산대학교 정문 앞. 한정의 유인물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학생 몇 명이 그 유인물을 들고 교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처음에는 50명, 10분 후에는 500명, 1시간 후에는 5,000명.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부산 시내 중심가에는 5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두 닦기, 넥타이를 맨 회사원, 시장 상인, 생선가게 아주머니, 부두 노동자, 평범한 부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파출소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경찰차가 불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이 찢겨 바닥에 밟혔습니다. 18년 동안 아무도 감히 밟지 못했던 그 사진이 말입니다. 다음 날 10월 17일 봉기는 옆 도시 마산으로 번졌습니다. 마산은 부산보다 작은 도시였지만 분노는 더 컸습니다. 마산에서는 경찰서 3곳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시청 건물이 점거되었습니다. 박정희는 10월 18일 새벽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공수부대가 부산에 진입했습니다. 탱크가 남포동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번졌습니다. 10월 20일에는 마산에도 위수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청와대에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박정희, 김재규, 차지철, 그리고 몇 명의 장관들. 김재규는 먼저 보고했습니다. 그는 부산과 마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카카, 이것은 단순한 학생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심입니다. 보통 시민들, 50살, 60살 먹은 아주머니들까지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눌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북선 담배. 그가 평생 피우던 싸구려 담배. 그는 한 모금을 길게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차지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재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차지철은 천천히 또박또박 마치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아이처럼 말했습니다. 카카, 캄보디아에서 폴포트가 200만 명을 쓸어버렸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그래도 그 나라는 아직 존재합니다. 우리가 100만 명, 아니 200만 명을 쓸어버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지겠습니까? 탱크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캐터필러로 깔아뭉개면 됩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장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차지철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박정희의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분명히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박정희를 30년 동안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침묵, 박정희의 끄덕임, 박정희의 작은 미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김재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의였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재규는 남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박정희를 죽여야 한다. 1979년 10월 24일. 이틀 후면 그날이 온다는 것을 김재규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울 궁정동 자택에서 성공회의 공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역국과 흰쌀밥. 그리고 중앙정보부 검정색 세단을 타고 남산으로 출근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부산 계엄령 이후에 시민 사망자 명단. 공식 집계는 없음이었습니다. 비공식 집계는 5명이었습니다. 공수부대에게 맞아 죽은 대학생 1명, 길거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노인 2명, 그리고 실종자 2명. 김재규는 그 파일을 덮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훨씬 더 두꺼웠습니다. 겉표지에는 1급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파일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광주, 대전, 서울 지역 예비 검송 명단 및 군 배치 계획. 김재규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차지철이 주도하여 작성한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부마 항쟁이 서울로 번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계획. 그 계획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즉시 공수부대 3개 여단이 광화문과 서울대 정문, 그리고 연세대 정문 앞에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발포 명령은 실탈, 무제한. 예비 체포 대상자는 3,200명. 야당 정치인, 대학 교수, 신부, 목사, 시인, 기자, 변호사,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그 명단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위 대상자 중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장 처리를 허용한다. 현장 처리.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김재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살이었습니다. 재판 없는 총살. 법 없는 총살. 그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남산 타워였습니다. 1975년에 완공된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던 그 탑. 박정희가 직접 테이프를 끊었던 그 탑. 김재규는 그 탑을 보면서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한 가지 사실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희가 사랑하는 것이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권력인지. 그날 저녁, 김재규는 자신의 부하이자 의정과장인 박선호 대령을 불렀습니다. 박선호는 해병대 출신, 충성심이 남달랐고 김재규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습니다. 김재규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호, 내가 만약 어떤 큰일을 해야 한다면 너는 나를 도울 수 있겠느냐? 박선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장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김재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김재규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앙정보부 집무실에 앉아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기도하는 장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김재규는 그 페이지에 연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성경은 지금도 그의 유품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밑줄 그어진 그 페이지와 함께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청와대 집무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마지막 업무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차지철이 그날 아침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마산 시민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 각하의 재가 요망. 박정희는 그 메모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글자를 썼습니다. 다. 허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그날 저녁 차지철에게 전달되었고 차지철은 그것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그 문서를 김재규에게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입니다. 오후 4시 10분 박정희는 인터폰을 들어 김재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친구의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재규, 오늘 저녁 궁정동에서 만찬이나 하자. 6시까지 와라. 부산 얘기도 좀 하고. 김재규는 수화기를 들고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재규는 자신의 집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독일제 발터 PPK 7.65mm. 그는 판창을 빼서 총알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7발, 모두 정상. 그는 판창을 다시 끼웠습니다. 그리고 예비 탄창을 양복 왼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김재규는 자신이 확실히 쏠 것이라고 결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각하가 마음을 바꾸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각하에게 간청할 생각이었습니다. 유신을 끝내달라고, 국민에게 돌아가달라고. 그리고 만약 각하가 제 말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그 권총을 영원히 꺼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위해. 그는 또한 부하 박선호 대령과 박흠주 대령, 그리고 2명의 경호원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내가 만약 총소리를 내면 그것은 신호다. 그 즉시 바깥쪽 대기실에 있는 차지철의 경호원들을 제압하라. 죽이지 말고 제압만 하라. 만약 저항하면 그때는 쏴도 좋다. 박선호는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김재규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육군본부. 이 한마디가 훗일 그의 사형 판결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면 왜 미리 도주 장소를 정해두었는가? 이것은 계획된 내란이다. 그러나 김재규 본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혁명을 완수하려 한 것입니다. 각하를 제거한 후 즉시 계엄령을 해제하고 유신 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 본부로 간 것입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오후 5시 50분 김재규는 검정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부하 박선호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남산을 떠나 궁정동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가을 저녁의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차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양복 주머니 속에 있는 권총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는 성우를 그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조용히,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의 이 손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만약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저에게 보여주소서. 오후 6시 5분. 차는 궁정동 안가의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태운 차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지철의 경호 차량도, 저녁 식사를 준비한 여성 2명도 이미 안쪽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을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한 번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가의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방으로. 오후 6시 10분. 궁정동 안가의 본관, 나동 건물. 다다미 6장 크기의 작은 방. 낮은 상에는 구운 갈비, 신선한 전복, 제철 송이버섯, 그리고 시바스리갈 12년산 한 병.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던 위스키. 상 한쪽에는 박정희, 그의 오른쪽에는 경호실장 차지철, 왼쪽에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리고 대통령 바로 옆에는 비서실장 김계원. 상 건너편에는 그날 초대받은 2명의 젊은 여성. 한 명은 22살의 가수, 또 한 명은 20살의 모델. 그녀들은 자신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 있는 네 남자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잔이 돌았습니다. 박정희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가수에게 노래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심수봉의 노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박정희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방에 앉아있는 7사람 중 2사람이 40분 후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그런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6시 40분. 배화가 부산 마산 사태로 넘어갔습니다. 차지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부산 상황을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수부대 1개 여단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장님의 중앙정보부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김재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김계원 비서실장이 26년 후 기자에게 털어놓은 그 증언이 시작됩니다. 박정희는 김재규를 향해 첫 번째 문장을 던졌습니다. 재규야, 너는 요즘 왜 이렇게 물러졌냐? 옛날의 김재규가 아니다. 김재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두 번째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중앙정보부장이 이 모양으로 일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앉힐 수밖에 없다. 네 자리는 언제든지 비울 수 있다. 이것은 해임 통보였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그 직후에 남산 지하실로 끌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해임된 정보부장의 운명이 어떠했는지 김재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임자 김영욱은 그 무렵 파리에서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아직도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정희가 세 번째 문장을, 그 마지막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김계원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위스키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산이고 마산이고 데모하는 놈들 3만 명쯤 밟아 죽이면 조용해진다.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도 죽였는데 우리가 3만 명 못하겠나. 내일 아침에 내가 직접 서명하겠다. 탱크를 내려보내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모델은 얼어붙었습니다.
김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지철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가카이십니다. 그러나 김재규는 그 순간 30년 전 조선 경비사관학교 2기 시절의 박정희를 떠올렸습니다. 함께 행군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조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청년 박정희. 그 박정희는 이제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기 국민 3만 명을 죽이겠다고 태연히 말하는 어떤 늙은 폭군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김재규의 오른손이 천천히 양복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발터 PPK의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을 외쳤습니다. 카카,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이 외침은 차지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구는 그 다음 순간 박정희를 향했습니다. 첫 번째 총성. 탕. 차지철의 오른쪽 손목을 관통했습니다. 두 번째 총성. 탕. 박정희의 가슴에 맞았습니다. 대통령은 의자에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김계원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는 쓰러지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난 괜찮다. 세 글자.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김재규의 권총이 이때 고장났습니다. 방아쇠가 걸렸습니다. 그는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하 박선호에게서 다른 권총을 받아들고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차지철은 화장실 쪽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그의 등을 쏘았습니다. 차지철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대통령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재규는 권총을 대통령의 머리 옆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마지막 총성. 탕. 저녁 7시 50분. 박정희 대통령은 국군 서울지구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두부 총상. 그의 나이 62살. 그가 권력을 잡은 지 정확히 18년 5개월 열흘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김재규는 육군본부로 갔습니다. 그는 혁명을 완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동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보낸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 김재규는 체포되었습니다. 1980년 5월 24일,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의 행위가 옳았는지 그릇되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궁정동 안가에 있었던 7명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목격자, 비서실장 김계원은 그 후 26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2005년 암 진단을 받고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날 밤 카카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3만 명을 밟아 죽여라였습니다. 그리고 김재규 부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김재규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방 안에서 아직도 양심이 남아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정희의 마지막 말. 김재규가 그 말을 듣고 방아쇠를 당긴 이유. 이제 여러분은 그 진실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아직도 묻고 있습니다. 김재규는 영웅이었는가? 아니면 살인자였는가? 박정희는 독재자였는가? 아니면 조국의 아버지였는가? 그리고 그날 밤 궁정동에서 울린 그 세 발의 총성은 대한민국을 구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는가?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진실을 함께 되돌아보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숨겨진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